그렇다면 1953년 9월 판문점을 방문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아래에 러시아식 서명을 남겨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쌤2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를 맡은 인천 원당고 안민영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몇 해 전 국립현대미술관에 들렀다가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A4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작은 유화였지만 작은 그림 안에 찰나의 순간을 담은 듯한 장면이 그려져 있어 그림 자체가 시끌벅적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림 아래에는 낯선 글자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영어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글자는 러시아어입니다. 선생님은 러시아어를 할 줄 몰라서 러시아 알파벳을 영어 알파벳과 하나씩 연결해서 해석해 봤는데요. 맨 뒷줄에는 러시아어로 판문점이라고 쓰여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September, 바로 9월, 그리고 연도 1953년을 의미하는 숫자 1953이 쓰여 있었습니다. 1953년 9월 판문점?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적혀 있는 그 날짜로부터 바로 몇 달 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는 한국전쟁을 잠시 중단하자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엔과 북측이 각각 서명하는 바로 이 장면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1953년 9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판문점을 방문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아래에 러시아식 서명을 남겨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옆에는 흘림체로 서명이 쓰여 있었는데요. 바로 벤 바를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변홀룡이라는 이름의 러시아식 표기였습니다. 변홀룡,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변홀룡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변홀룡이 1940년대 러시아의 한 미술대학을 졸업하는 날에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손에 가지런히 말아지고 있는 저 종이는 바로 그가 미술대학을 졸업했다는 증서일 테고요. 오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잊혀진 화가 변홀룡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는 늘 고국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이름을 조선식 이름 그대로 평생 사용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모두의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홀로 반짝이고 있었으나 기억되지 못한 변홀룡. 그는 누구였을까요? 변홀룡이 우리에게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994년 러시아로 미술 유학을 갔던 문영대 선생은 학교를 마치고 부근에 있는 국립 러시아 미술관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도를 지나는 중에 한 작품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한복을 입고 상투를 튼 조선 할아버지의 모습이 동판화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개화기 때 외국 화가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으니 그중 하나일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문영대 선생님이 보기에 아무리 봐도 러시아 화가가 그린 작품은 아닌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작품 아래에 있는 벤 바를렌이라는 서명을 보고 이 화가가 누구인지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영대 선생은 벤 바를렌이 변홀룡이라는 고려인 화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변홀룡은 4년 전인 1990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대신에 그의 부인이자 화가인 제르비조바와 딸 올가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변홀룡의 집 다락에서 수많은 그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영대 선생은 가족을 설득해 2010년대에 한국에서 최초로 변홀룡의 그림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홀룡은 어떤 화가였을까요? 그는 1916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하게 자랐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려서부터 무척 그림을 참 잘 그렸고 연해주의 우리 동포들은 그런 변홀룡이 좋은 교육기관에 가서 미술 공부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 그가 먼 곳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홀룡은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불리고 있는, 당시에는 레닌그라드라고 불렸던 곳에 있는 레핀 예술 아카데미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핀 예술 아카데미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가 졸업작품 심사를 받는 장면인데요. 당대에 유명했던 소련 화가들이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홀룡은 한국인 최초로 소련에서 미술사 박사 학위를 받고 레핀 예술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홀룡은 1953년 4월 소련 당국으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지금 즉시 북한에 가서 북한 미술계 활동을 도우라는 파견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홀룡은 비록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이 조선인이란 사실을 늘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러시아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변홀룡이라는 이름을 고집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북한으로의 파견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가는 일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분단 이전에 타지에 있던 이가 한반도를 바라볼 때는 그것이 남한이든 북한이든 자신의 뿌리가 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그림은 북한에 파견된 변홀룡이 평양과 대동강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 가만 보면 파괴된 채로 남아있는 건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전쟁 당시 폭격에 의해 훼손된 모습인 것입니다. 소련이 1953년에 변홀룡을 북한으로 파견했던 이유는 바로 이 한국전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면에서 전쟁 복구 사업을 하려고 했고, 이때 소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북한에 파견해서 전문가 양성을 도왔습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국적은 소련인이지만 조선말을 할 줄 아는 고려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이기도 했던 거죠. 북한에 도착한 변홀룡은 정전협정이 이제 막 끝난 판문점을 둘러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정전협정 체결됐던 장소로 사진을 봤던 바로 그 장소, 변홀룡은 그곳에 들러 이런 그림을 실제 보고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초록색 테이블 위에 북한과 유엔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네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림이죠. 이 그림을 찬찬히 뜯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씩 찾아볼게요. 포로를 실은 트럭, 한적한 판문리 마을의 풍경과 기와집,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흔들고 오는 포로들, 그리고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 기자. 자, 이런 모습들을 다 찾아보셨나요? 이 작은 그림에 아주 소란스러운 풍경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트럭을 타고 들어오는 이들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끝나고 약 한 달 반 동안 서로 맞교환했던 포로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인민군, 중국군 포로들이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트럭을 타고 판문점으로 들어오는 풍경입니다. 당시 사진 기록 자료와 남아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변홀룡 그림이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그렸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북한 포로들은 다 위통을 벗고 있습니다. 당시 실제 영상을 보면 이 포로들은 판문점 부근에 다 도착하고서 너도 나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립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마당에 적국에서 지급한 옷을 입고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그 옷들을 벗어버림으로써 나는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저들에게 포섭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상적 결백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 포로뿐만 아니라 북한 포로들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홀룡 그림에는 그렇게 옷을 벗어버린 포로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변홀룡은 1953년 6월 북한에 파견되어 1954년 9월까지 대략 1년 3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요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초상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알려지게 된 그림 중 하나가 1953년 변효룡이 북한 조류학자 원홍구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변효룡이 그린 초상화의 특징 중 하나는 그림 속에 그 인물의 직업을 상징하는 물건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소설가의 경우에는 책이나 펜을, 무용가의 경우에는 부채를, 이렇게 조류학자의 경우에는 박제된 새를 함께 그려두기도 했습니다. 원홍구 박사와 관련해서는요,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홍구 박사는 1963년 어느 날 새를 관찰하던 중에 우연히 철새의 발목에서 고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에서 제작한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홍구 박사는 일본 측 조류학계에 연락을 합니다. 이 철새가 그쪽에서 날려보낸 것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일본 측 조류 연구자는 자신들이 날려보낸 것은 아니고 그 발목 고리는 한국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니 어쩌면 한국에서 날려보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남한에 사는 누군가가 철새의 다리에 표식을 끼워서 발목에 걸었고 사람은 넘어올 수 없는 휴전선의 철조망을 넘어온 새가 북한에 도착해서 원홍구 박사에게 갔던 것이죠. 그리고 원홍구 박사는 이 새를 날려보낸 이가 남쪽의 어떤 조류학자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원병호가 날려보냈던 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원홍구 박사의 아들 원병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공부를 위해 잠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과 북의 이동이 아주 제한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휴전선이 그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영영 헤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새를 보러 다니고 했던 아들은 남한에서 아버지와 똑같이 조류학자가 됩니다. 아버지와 같은 연구자가 된 것이죠. 아버지 원홍구와 아들 원병호는 이렇게 철새 한 마리를 통해 분단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철새는 휴전선을 넘어 이들을 연결해 주었지만 실제 이 두 사람은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앞서 변효룡이 1953년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에 여러 유명 인물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도중 원홍구 박사의 모습도 그렸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문영대 박사가 변효룡 집에서 이 그림을 발굴하고 한국으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그림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문영대 선생님이 2007년 우연히 원홍구 박사와 원병호 박사 사연을 신문에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원병호 박사에게 이 그림의 존재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바로 원병호 박사는 이 그림을 보러 오겠다는 답장을 보내옵니다. 그렇게 반세기를 지나 아들은 아버지를 변효룡의 초상화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참 닮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한 인연으로 얽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53년 소련화가 변효룡이 북한에 파견되어 조류학자 원홍구를 그렸고 1963년 남쪽의 아들 원병호가 고리를 묶어 날린 철새를 북쪽의 아버지 원홍구가 발견했고 1994년 러시아 유학생 문영대가 변효룡의 집에서 원홍구의 초상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 아들 원병호는 문영대 선생을 만나 아버지의 초상과 대면하게 된 것이죠. 1953년 북한을 방문해서 판문점을 직접 목격한 사람, 포로들이 교환되는 장면을 그림에 담았던 유일한 화가,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조류학자 아들과 아버지를 그림으로 다시 만나게 한 화가, 변효룡은 다양한 방식으로 남한과 북한에 접점이 있는 화가입니다. 하지만 김일성의 독재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북측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 미술계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지우고 싶어 했고 그러면서 북한 미술계에서는 변효룡이 세운 다양한 공적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쪽에서는 한동안 북쪽과 변효룡이 접점이 있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낀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고국을 사랑했던 화가 변효룡. 하지만 그는 남과 북 어느 역사에도 온전히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변율룡의 이야기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의 디아스포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변율룡의 이야기는 흥미로우셨나요? 다음에는 소련의 강제이주 열차에 태워졌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그림으로 그려 고려인들의 한 맺힌 역사를 표현한 화가 신순남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